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자,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말 마지막 날에 이제 미국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이제 캐멀라 해리스를 이제 지명을 했죠. 지지를 이제 호소하고 물러났어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좀 우세가 강력했고 주식 시장도 이제 그에 따라 움직이고 금리나 국채나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높은 확률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파월 아저씨와 금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딱 환경이 딱 다시 바뀌니까 바이든 사퇴하고 딱 해리스가 이제 딱 등장하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물론 뭐 폭락하던 종목이 뭐 급등을 하고 뭐 급등하던 종목이 폭락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변화가 생겼냐? 그러니까 갈팡질팡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약간 어찌 보면 그냥 동결인 그런 상태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어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모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금 근소한 차로 2% 정도를 앞서고 있다. 근데 2%는 오차 범위 내기도 하고 얼마든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뭔가 바이든 사태라는 그 자체가 뭔가 흥행몰이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뭔가 이게 대선 전에 경선이라는 걸 거치면서 뭔가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막 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어서 그대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바이든 사태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고 엄청난 그 파장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파장력을 그대로 가지고 해리스가 쭉 간다면은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사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어떤 언론에서 뭐 해리스가 뭐 일단 유력하긴 한데 뭐 또 뭐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오고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트럼프가 뭔가 좀 뒷전이 약간 되는 이슈가 주인공이 약간 민주당이 지금 된 듯한 그런 지금 언론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가지 이제 뭐라 하죠? 그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제 근소한 차로 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 상황이라면 얼마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 망고 제 생각이지만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이제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경우에는 50%, 트럼프는 37%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미셸 오바마가 이미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럴 때 아직 사퇴는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미셸 오바마가 이제 굉장한 다른 예비 후보들은
뭐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건데 바이든보다 나아도. 근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누가 이제 언론들이 또 미셸 오바마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는 자기는 분명히 말했다.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정치 쪽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말을 했다. 근데 미셸 오바마의 뭐 어떤 성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함부로 이 뱉은 말을 쉽게 바꿀 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한 명분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내가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해리스 이제 부통령 이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다 하면은 아마 기타 지금 보는 것처럼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지지하고 누가 지지하고 뭐 민주당 원로들이나 옛날에 과거 공화당 과거 트럼프의 정당인 과거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약간 트럼프랑 결이 다른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겠죠. 이 애들이 이제 해리스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뭐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지지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좀 그 뭐라 하죠 여론조사가 확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오바마 전 이제 대통령이 원래 바이든을 이제 적극 지지하던 사람인데 바이든이 자꾸 이제 치매 걸린 그런 노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오락가락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바마도 이제 지지 철회를 약간 하는 그렇게 됐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바이든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충분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를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한다 해가지고 미셸 오바마도 뭐 하라는 법은 없어요. 뭐 미국이니까 미국은 또 부부끼리 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미셸 오바마도 이제 민주당의 색채가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트럼프가 되게 놔두겠냐 이거지. 해리스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놔두겠냐. 해리스가 썩 마음에 안 들더라도 충분히 저는 미셸 오바마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셸 오바마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는 확실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을 앞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가능성 현재로는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 얼마든지 이게 그럴 개연성이 높고 워낙 트럼프 어떤 캐릭터가 이게 비호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호감이 엄청 높아요. 지금 현재 해리스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호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핸디캡으로 이제 트럼프가 작용하는데 솔직히 그런 걸 조금 의식을 한 건지 조금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옛날에는 확실히 좀 똘끼가 보였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똘끼라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똘끼라는 것들이 조금 덜해진 부분들이 있다. 여전히 강경한 건 어떤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색채가 좀 옅어진 거는 사실이다. 자기도 아마 그런 비호감의 어떤 여론조사 상으로 비호감이 굉장히 높은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 그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온다면은 이런 미국 대선의 판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 뭐 꼭 주식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에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바뀐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금리 인하라는 어떤 우리가 결과를 낼 거지만 그게 올해 말이냐 내년이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가 되면은 오히려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혹은 기준금리는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자들, 이렇게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시장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사실상, 그 시장금리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인 우리들이 접하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장금리, 지금도 그렇거든요. 시장금리가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쳐 있고 미국도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예, 어찌 보면 약간 국채 돌려막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난다는 건 뭐 결국에 뭐예요?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경기 성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빚 늘어나는 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후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왜냐면 물가 압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물가라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그런 엄청난 물가 폭등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진짜 그거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습니다. 뭐 진짜 뭐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외식비 많이 올랐다 하면서 점심값 뭐 10,000원짜리로도 먹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은 뭐 점심값 뭐 3만원, 5만원, 그리고 내가 뭐 도시락을 싸온다 해도 도시락 준비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비싸니까. 이 정도로 물가가 오른다면은 지금 과연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 많이 이러면서 하겠냐. 왜? 당장 아파트는 솔직히 뭐라 하죠? 필수지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물가는 그게 아니거든. 물가는 내가 당장 먹어야 되잖아. 내가 뭐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집 없어도 살 수는 있어. 사람이 생명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우리가 생명 유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월세 살아도 되고 조그만 집에 살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은 이게 엄청난 이게 그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이 뭐 올라봤자 뭐 조금 오르겠지,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더 오르고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 외환 보유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억지로 환율을 틀어막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사실상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실기했어요, 사실. 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3.5%에서 멈추지? 물론 여기서 4%, 4.5% 올리면은 당연히 자빠지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자빠지는 가게도 많아지고 부동산도 타격받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응당해야 될 일이고 과도하게 무리하게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자기가 밑도 끝도 없이 감당도 안 되는 빚이 졌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에는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리하게 대출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창총재가 3.5%에서 멈춰버렸어. 미국 5.5%인데. 당연히 뭐 처음에는 외화 안 빠져나간다 이래놓고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배터리가 그래도 잘 되고 뭐 어째 해서 어떻게 버티고 했는데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조정받고 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지 지금. 1,400원 막 넘어가려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외환 보유액으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강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잖아요. 만약에 많이 줄어들면요 외국에서 알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진짜 대탈출극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한국에서 도망쳐 이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폭망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자원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외국의 어떤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그런데 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경기, 뭐라죠? 부동산, 어? 가격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돈은 세금은 안 걷고, 그나마 거둔 세금들은 엉뚱한 데 쓰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국채가 많아. 엉뚱한 데는 안 쓴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우리나라는 뒤져도 미국은 안 뒤집니다. 설사 진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미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다. 그리고 달러 이 기축통화국 달러 이거는요, 뭐 위안화가 뭐 도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뭐 가상화폐고 뭐고 간에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면 엄청난 이 군사력과 어마무지하게 높은 어떤 고도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미국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 때문이라도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미 이 기축통화국의 어떤 지위가 이 진짜 이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쉽사리 안 바뀐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쟁이 나가지고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미국이 초토화되고 미국이 완전히 뭐 그렇게 이렇게 패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럼 바뀔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그냥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꿈꾸고 예측하고 계속 시장은 계속 틀려왔거든. 작년 말에 뭐 내린다, 올해 초에 내린다, 3월에 내린다, 5월에 내린다. 그래도 7월은 내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는 없다가 9월에는 내린다, 확률이 뭐 90%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도 과연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좋은 환경인가? 이게 절대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는 진짜 악수의 악수입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게 된다 했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거니까 내가 하고 당선되고 난 뒤에, 내가 취임하고 난 뒤에, 취임이 언제다? 내년 2월이에요. 내가 취임하고 나서 해. 이렇게 또 압력을 넣는 겁니다. 물론 뭐 파월이나 이렇게 연준이 그런 압력에 휘둘릴 위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그거 압력이 아니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절대 지금 저는 볼 때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과연 할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갈팡질팡 한다. 지금 솔직히 뭐 꼭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것인가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것인가부터 이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만약에 뭔가 투자를 한다면은 저평가, 그러니까 많이 내렸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혹은 어떤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를 반영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산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금 지금 상황을 좀 뭐라 해야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아니야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어, 해리스가 역전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예측에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게 미국 국민들이 워낙 이제, 좀 종잡기가 힘든 또 민족이고, 이 여러 가지 또 다국적의 어떤, 그런 국민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뭔가의 한쪽에 어떤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해리스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됐든 어쨌든 한쪽으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뭔가
그 방향을 믿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대선 뒤에 뭔가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더 뛰고 뭐 폭등하고 폭락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웃고 웃는 사람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투기고 도박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좀 더 대선에 가까워졌을 때 뭔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뭐 금리나 국채 금리나 뭐 주식시장 관련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더 폭락을 했다든지 더 폭등을 했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보다는 덜해요. 분명히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 가까워졌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을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뭔가 한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보고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충분히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볼 수도 있고, 트럼프는 워낙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송 리스크도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금리 지금 인하를 기대하고 지금 막 수도권에 강남 3구나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절대 그거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문제가 되고 분명히 이거는 정책적으로 나중에 방향을 틀 거예요. 너무 그리고 서울에도 어떤 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밀집이 심해지고, 격차가 심해지고,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 통폐합이고, 마트 없어지고, 백화점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가는 높지, 임금은 안 오르지 하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도 다 문 닫아. 사람 자체도 없는데, 돈 벌 사람도 없고, 돈을 버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이렇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방들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 없어요. 인구 소멸은요, 절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이거를 뭐, 무슨 신생아, 무슨 특례 대출, 그렇게 간단하면은 인구 소멸이라는 게 이런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출산 장려책은 충분해요. 좀 뭐라 해야지,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생각해야지, 표면적인 거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거를 그냥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는 이 인구 소멸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국가는 돈도 없는데 엉뚱한 데 자꾸 돈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진짜 답답해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최소 뭐 대선 준비 기간까지 생각하면 2년 좀 안 되게 이제 시간 남았는데, 뭐 말은 3년 남았다 하지만은 사실상 레임덕이 빨리 올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면 사실상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게 뭐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 충분히 나라 말아먹고 아예 돌이키기 힘든, 진짜 30년, 50년 후퇴하는, 정말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왜냐면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있잖아요. 실기를 했는데 자기가 실기한 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환율이 1,400원대가 올라가 버리면 자기가 실기한 게 이거는 뭐 빼박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외환 보유액을 써갖고 틀어막고 있는 거야. 1,400원대로 올라가는 거를 틀어막고 있는 거야. 자기 실수한 거를 외환 보유액을 써가지고 지금 안 드러나게
아직은 반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반박하려면 환율이 1,400원대로 안 넘어가고 1,300원대로 버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국은행도 하고 거기다가 정부도 미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짧게만 본다면은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우리 인생은 5년, 저만 해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그것은 회복할 수 없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났다는 말은 자기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났다는 경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상태에서 경기가 죽으면요, 이거 안 살아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경기 회복력이 높지 않아요, 한국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 중국의 또 등살에 밀려가지고 이게 진짜 외교를 정말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 경기가 어떤 마지노선을 무너지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일본 꼬라지 나는 게 일본 꼬라지. 일본이 아무리 저기 살리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제때 이 부채를 조금 줄이고 잡았어야 되는 시기에 더 부채를 더 늘리면서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빚을 않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올리면 다 죽는 거야. 정부부터 죽어. 왜냐면 일본 정부도 엄청난 이제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잡으면요, 나중에 진짜 일본 꼴하지 않는다니까. 미국이랑 자꾸 미국 저기 부채가 국가 부채가 저런데 우리는 적은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일본도 아니고 우리는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일본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진짜 아사리판이 지금 돼가지고 어디로 이게 결과가 나올지는 완전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진짜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뭔가 결과를 확신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지 않나,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재밌잖아요. 진짜 무슨 영화같이 돌아가니까 재밌어요. 아무튼 우리 뭐 저기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사정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국방, 뭐 금융, 외교, 뭐 모든 것들이 미국과 같이 함께 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한쪽을 결과를 확신하고 행동하기는 보다는 양쪽을 다 두고 지금은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대선 얘기를 해봤는데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간에 잘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